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또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학적 관점에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는 많은 분들이 예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과거의 사례들 또 과거의 지식들 또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이번 주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로나19 제1차 대유행 상황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짧게는 국가마다 한 3개월, 길게는 한 4, 5개월 정도 지금 코로나19 1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남미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룹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1그룹은 가장 먼저 1차 유행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실 좀 가장 잘 대응을 한 나라죠.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중국 그리고 가장 잘 대응한 한국 혹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1그룹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낮은 곡선에서 올라갔다가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내려온 사례죠. 그다지 많지 않은 확진자 그리고 그다지 많지 않은 사망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해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자도 적었고 그리고 대처도 굉장히 잘했다. 이제 이 그룹은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이런 이제 나라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피해가 컸죠. 굉장히 큰 규모고요. 미국은 또 이제 주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뉴욕주가 굉장히 크게 동부 연안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과 완전히 다르죠. 네,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높이 올라가니까 내려올 때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좀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적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인도, 일본의 사례입니다. 선진국의 케이스에서 조금 이제 가장 늦게 나타난 케이스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케이스가 안 좋은 케이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나라별로 조금 합쳐서 보면 빨간 선이 지금 밑에가 한국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봐도 한국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가 한 번의 유행으로 끝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겠죠. 한국은 이제 경제적 충격도 거의 끝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경제적 사례를 좀 보면 한 번의 위기로 끝난다면 이게 이제 미국이 2008년 때 경제 충격을 받았을 때의 미국과 한국의 GDP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진원지니까 경제적인 충격이 컸죠. 그래서 GDP가 보시면 알겠지만 깊고 넓은 U자형처럼 이렇게 깊고 넓은 U자형처럼 그렇게 됐죠. 한국은 저희가 직접적인 당사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깊이는 좀 낮아졌죠. 네, 이제 이건 아까 거는 GDP고요. 이건 이제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는 훨씬 더 깊은 U자형을 넓은 U자형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번은 저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좁고 깊은 U자형으로 가서 반등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단 조건은 1차 유행으로 이게 끝난다면. 근데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전염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전염병 전문가들이라든지 의학계라든지 혹은 과거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번 정도 2차, 3차 유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19 사태가 곧 끝날 것이다 혹은 종식이다라는 말들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종식이 되려면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래 예측은 맞추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례
이런 걸 가지고 또 최근에 나타난 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참조를 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게 스페인 독감인데요. 제 1차 유행기가 보이시죠? 작게. 그 다음에 제 2차 유행기가 제일 크죠. 가을, 겨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에 3차 유행기가 갑니다. 신종플루인데요. 밑에는 최근에 역시 1차 유행기가 스프링 2009년 작죠. 가장 3번 중에 2차가 제일 크죠. 가을, 겨울. 그리고 3차가 그 다음에 봄인데 두 번째로 크죠. 그래서 1차는 3번의 유행 중에서 사실은 가장 피해 규모가 작은 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유행을 겪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느냐? 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착시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감염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의 이동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전염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1차에서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니까 전 세계로 봤을 때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총계로 보면 제일 작겠죠. 근데 2차는 왜 커지느냐? 저 휴지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름 시절에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확산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전 세계가 동시에 환절기에 만나면 그대로 그 지역에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진원지가 여럿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2차는 총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크죠. 그리고 사망자도 당연히 크죠. 그래서 2차 곡선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오거든요. 근데 3차는 1차보다 가까이 있죠. 왜냐하면 1차는 봄 지나고 여름 시즌까지 길인데 2차 때는 가을, 겨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주나 한 달 정도 휴지기를 두고 곧바로 봄 시즌으로 가죠. 그러니까 보통은 2차와 3차가 붙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일단 한 번을 느껴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신종플루 때 한 번 유행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게 우리 신종플루 때도 보시면 가을, 겨울에 유행한 거예요. 한국도. 네. 그런데 봄철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거의 그걸 하나로 느껴요. 그러니까 구분하면 3차지만 대체적으로 피부로는 한 번의 큰 유행으로 끝났다라고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4번의 대규모 유행 때 동일하게 1차, 2차, 3차가 일어났고 2차가 제일 컸고 3차가 그 다음이고 1차가 제일 적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이런 패턴이니까요. 우리가 진원지가 아니면 한 번의 대유행 2차, 3차를 한 번에 묶어서 한 번의 경험만 있어요. 그래서 신종플루도 한 번의 경험만 있죠.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한 번 맞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번부터는 굉장히 다른 전염병의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역사적으로 아마 그렇게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세계화가 더 많이 됐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세계에 교류가 있는 거예요. 1차 유행기 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교류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1차 우한에서 나타날 때 봉쇄가 늦었어요. 봉쇄를 미리 했다면 2차 유행기 때 그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1차 때 어떻게 되냐? 1차 때부터 전 세계 팬데믹이 된 거예요. 즉 이전까지는 2차 때에 전 세계 팬데믹이 시작된 게 1차로 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3번 된다면 어떻게 되냐? 1차, 2차, 3차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 하나 이제 아마 교훈을 얻을 건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대비를 할 때 지금까지는 사망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를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바이러스는 치사율하고 전파율이 있을 때 치사율이 높으면 전파율이 떨어지고 전파율이 높으면 치사율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죠. 적게는 5, 60만, 많게는 100만 이상 이번에도 아마 사망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왜 이번에는 사망자가 많았느냐? 이번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간 거예요. 보시면 48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호흡기에서 감염이 되면 48시간 이내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요. 근데 그 증식 능력이 사스의 지금까지 나온 1차 데이터를 보면 3.2배 정도가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자료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또 예측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새로운 케이스가 생긴 거죠. 치명률이 낮더라도 전파력이 평균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제 새로운 케이스가 아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대유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차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본 거고요. 역사적 사례에서 아까 보셨지만 대부분 3차를 갔고요. 그래서 3차를 가서 백신이 나와서 끝이 나거나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생겨서 그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계절성 독감으로 이제 가는 경우죠. 2차가 가을 겨울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2차의 그 중심부는 11월, 12월입니다. 그리고 1월까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3차가 봄이죠. 이번에 2, 3, 4가 됐죠. 쉽게 얘기해서 2, 3, 4월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처럼 백신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돼요. 한국은 뭐 1차의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1차만큼 잘할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나라들도 한국이라는 교훈, 또 자국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번에 대응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늦었다,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와요. 만약에 2주 정도만 미국이 봉쇄령을 빨리 내렸으면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사망자를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탈리아도 상당히 늦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각국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국 늦춘다고 혹은 풀어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 한국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럼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말은 이제 11월, 12월이 이제 피크 기간이니까 10월, 9월부터 이제 점점점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럼 케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뭐 하루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도 막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1차 때처럼 확진자 수도 현저히 줄이고 사망자 수도 현저히 줄이죠. 뭐 혹은 한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태만 없었으면 한국은 3분의 1 정도로 더 줄였을 거예요. 만약에 2차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면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2, 3차를 다 합쳐도 생물학적 피해는 확진자나 감염 사망자 수는 1차보다 적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제 한국이 충분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한국처럼 강력하게 역학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1차보다는 잘한다라고 봤을 때는 피해 규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보면 우리가 그다지 2차, 3차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크게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백신이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하느냐,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하느냐가 차이가 나요. 뭐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경제적 문제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경제적 부분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3차는 그 부분 오히려 좀 더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자 수, 확진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1차 때쯤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동전이 앞뒷 면처럼 필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상의 시나리오 한국처럼 한다. 네. 그러면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경제를 위축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한 20% 내외 정도의 경제적 손실 혹은 경제를 멈추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염자나 또 사망자 숫자를 현저히 줄일 수 있죠.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 거꾸로 그러기를 원한다면 경제를 이 정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 있다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러면 치료제나 백신이 그때까지 나올 수 있을까? 네, 지금 뭐 백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치료제는 일단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제는 걸린 이후에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후행적 조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가을 유행 전에 나올 수 있느냐? 가을 유행이 제가 아까 11월, 12월이 가장 피크라고 그랬죠. 그러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말 그대로 백신이 3상 임상까지 성공한 사례죠. 그래서 이제 시판 허가가 나는 그 시점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우리가 바로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맞출 거냐면 가장 긴급한 분부터 이제 맞출 거예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한 인구의 한 30% 정도, 10에서 30% 정도가 돼요. 일단 가장 긴급한 건 한 10%. 그러면 한국으로 보면 5천만이니까 한 500만 도죠. 한 달분의 생산량은 가장 위험한 군에 속한 분들이 무조건 먼저 선제적으로 맞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30%까지는 가야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단 면역의 효과가 좀 더 두드러지 나타나겠죠. 그래서 30%가 되려면 3개월 생산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기저질환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3개월 지나야, 생산을 시작하고 3개월 지나야 아마 백신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백신도 또 차이가 나요. 개발을 하면 어느 회사든지 어느 나라든지 개발을 하면 아마 그 백신의 균주는 전 세계가 한 번에 공유를 할 거예요. 뭐 미국에서 개발하면 미국만 쓰고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개발할 때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번은 공조를 잘하니까. 단 문제는 뭐냐면 이 백신을 그렇게 나눠줘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적어요. 이게 몇 국가가 안 됩니다.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런데 그 나라들이 뭐 일부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보죠. 한국은 굉장히 그래서 좋은 나라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생산국가 적기 때문에 생산국가 같이 말씀드렸죠. 3개월 물량은 3개월 동안 생산하는 물량은 자국의 가장 우선순위로 자국 국민을 위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 국가들이 자국의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백신을 생산할 수 없는 거의 90%가 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런 국가들에게 백신이 가게 하려면 3개월 후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3세계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나라라든지 백신 생산에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면 백신이 생산되고 난 이후에 3개월 이후 혹은 6개월 이후부터 백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늦게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피해가 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 시설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국, 뭐 미국 포함해서 뭐 유럽의 몇 국가들은 언제쯤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생산이. 그러면 가을, 겨울을 백신을 가지고 나려면 백신 3상 임상 실험 성공의 어떤 뉴스가 언제쯤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11월, 12월이니까 10월, 9월, 8월이니까 8월부터 생산해서 가더라도 이제 8월부터 생산이 시작되면 사실은 이제 경제 충격도 없고, 생물학 충격도 없이 가는 겁니다. 8월에 생산이 시작이 되면. 그럼 8월에 생산이 되려면 7월에 지금 5월이잖아요. 6월 가죠. 6, 7 앞으로 2달 이내에 7월 말까지 3상 성공 뉴스가 나와야 돼요. 힘들죠. 지금까지 백신 생산의 세계 최고 기록이 4년이에요. 보통은 5년에서 10년 걸려요.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고 임상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백신은 이제 불특정 다수 국민 모두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균을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게 몇 천만 명, 몇 억 명, 몇십억 명이 맞으면 부작용이 뭐가 나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백신을 생산할 때 그런 어떤 검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굉장히 대규모 사태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 다 고려해서 가장 빨리 나온다고 지금 전망하는 혹은 그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 말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산하는데 3개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되냐면 최소한 아무리 백신이 빨리 나와도 2차 유행 가을, 겨울, 즉 11월, 12월 이번은 굉장히 그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2달이면 휩쓸고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는 백신이 없이 우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조금만 늦어진다면 사실은 3차 유행까지 다음 철 봄철까지 2, 3, 4까지 백신 없이 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3개월 정도를 경제적 위축을 가지고 갔죠. 백신이 늦게 나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피해는 1차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의 대가는 뭐냐? 경제를 일정 부분 멈춰야 되는 거죠. 위축을 해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3개월이냐? 3차까지 6개월이냐?
그러면 우리가 1차 때 3개월 정도 경제 충격이 이 3차 때 어떻게 되겠어요? 3개월 내 6개월 또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차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2, 3차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여력들을 소진한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산을 팔고 뭐 땅도 팔고 그래서 뭐 정부가 뭐 구제안을 주지만 자구책도 마련했잖아요. 자영업자들도 내가 적금 모아놓은 거, 보험 뭐 이런 거 다 깨서 입원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어쩌든지 넘어갔는데 2, 3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력이 없어요. 팔 것도 없고, 네, 깰 것도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실질적인 경제적인 위기는 2, 3차 때 오죠. 아마 실업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많이 높아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가을 겨울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5, 6, 7, 8, 9 많게는 10월. 그러면 이때는 어느 정도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4, 5개월 정도 되는 시기를 잘 준비해야 돼요. 네.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 사실 7년의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은 앞에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강력한 흉년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준비하고 이끌어갔던 그 애굽은 그 흉년 때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다가 가을 겨울을 맞아서 큰 충격을 맞아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조금 경제가 회복될 때 어떻게 됐어요? 가을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신다면 일단 가을 겨울에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신다면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통해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라고 어떻게 2차, 3차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피합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그 전까지 약간의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1차 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험했을 때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모두가 다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될 것은 1차 때 2, 3, 4월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평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좋았던 건 뭐고 손해봤던 건 뭐냐 피해가 있던 건 뭐냐 이런 걸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 3차 때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분석을 좀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혹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쉽게 해서 허둥지둥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뜰하게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것 일단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2차, 3차가 되면 조금은 양상이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차 때는 처음 딱 겪는 두려움이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위축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똑같은 게 2번, 3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기 자체가 기회적인 요소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반복된다면 내가 오히려 거꾸로 조금 더 역동적으로 혹은 그 부분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반대로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양하게 인간이 지혜롭기 때문에요. 먼저 생각하고 조금만 준비를 하면 생각보다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그 정석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